소희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날 아침 제 손은 그렇게 떨릴 수가 없었어요. 작은 녹음기를 소희 가방 맨 안쪽에 숨기는데 마치 제가 범죄자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10살배기 우리 소희가 엄마 뭐야? 무서워요 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우리 소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소희 지켜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가 터덜터덜 학교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예뻤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걷고 말도 늦게 했지만 우리 소희는 신중한 아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도 괜찮아.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잖아 하면서 안심시켜줬고요. 그런데 소희가 4살이 됐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경계선 지능이라는 말을. IQ가 70 정도입니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서 구멍이 뚫린 것 같고 숨이 막혀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진료실에서 나와서 복도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찌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소희는 제 무릎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까 더 미안하고 더 슬프고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 소희는 조금 특별하지만 그래도 우리 소중한 딸이야. 더 많이 사랑해주자. 그런 남편의 위로들 덕분에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언어치료, 인지치료, 사회성 훈련. 한 달에 소희 치료비만 60만 원, 7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트에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하루에 8만 원 정도 벌었어요. 열흘은 꼬박 일해야 소의 치료비 한 달분을 버는 거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사업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수입은 줄어들고 빚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는 남편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소희를 안아주는 것도 줄어들고 채권자들은 밤마다 전화하고 집까지 찾아오고 그러더니 하루는 술에 엄청 취해서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희만 괜찮았다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그때 그 말이 저한테는 아직 송곳처럼 박혀 있습니다. 소희도 다 듣고 있을 텐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 소희는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때 왜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 못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 한 장 달랑 남기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졌어요. 내 인생은 망했구나.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소희가 있으니까요. 소희를 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배 포장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소희 치료비 내고 생활비 하면 한 푼도 안 남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 소희의 웃는 모습 하나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소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잠투정이 시작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엄마 소희 옆에 있어줘 하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 2시, 3시에 깨서 울면서 제 침대로 뛰어와요. 나쁜 사람들이 소희한테 나쁜 말해요 하면서 온몸을 덜덜 떨어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하는 단순한 잠투정이라고 생각했죠. 옆에서 잘 달래서 재우면 또 잘 자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했어요. 제일 좋아하던 햄버거를 사다 줘도 한 입 먹고 소희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하면서 밀어냈어요. 왜? 하고 물어보면 소희 나쁜 애니까요 하고 답했어요. 몸무게도 3kg나 빠졌어요. 그렇게 통통하던 우리 소희볼이 쏙 들어가니까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대체 소희가 왜 이러는 거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머리를 벽에 쿵쿵 박으면서 소희 나쁘네, 소희 나쁘네 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팔을 빨갛게 꼬집어 놓고도 아픈 기색도 안 해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소희가 나쁜 일 했으니까 벌 받는 거예요 하고 말하는데 듣는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결정적으로 학교에 무슨 일이 있다고 느낀 건 일요일 저녁 소희의 행동이었어요. 월요일이 되면 학교 가야 한다고 일요일 오후부터 벌써 불안해했어요. 엄마, 배 아파요, 머리 아파요 하면서 아픈 척을 하고요.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즉시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 엄마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학교 상담실에서 박지영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우리 소희가 요즘 학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밤에 악몽도 꾸고.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그런가요? 소희는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요? 네. 수업도 열심히 듣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놀아요.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소희가 학교 가기 싫어해서 아이들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새학기 적응 기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도 문제 없나요? 소희가 아시겠지만, 아,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소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릴 뿐이지 아무 문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뭔가 찝찝했어요. 그럼 소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긴 건가? 내가 잘 못 챙기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렇다기엔 학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학교를 너무 가기 싫어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소희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됐습니다. 소희는 계속 자해를 했고 학교 가기 전날이면 엄청 힘들어했어요.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담임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고 학교를 몰래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 녹음기를 산 겁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닌지 알지만 이것밖에 떠오르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소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소희가 집에 돌아왔어요. 체육복에 얼룩이 묻어 있는데 뭔지 모를 자국이 여기저기 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방을 던지듯이 내려놓더라고요. 소희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몰라요. 소희 나쁜 애예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소희는 나쁜 애 아니야. 엄마의 보물이야. 그렇게 말해도 소희는 고개만 더 푹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밥도 거의 안 먹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밤 10시 소희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어요. 제발 별일 없기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웅성거리는 소리, 선생님이 조용히 하세요 하는 소리, 평범한 교실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야, 소희야, 너 왜 또 그래? 담임 박지영 선생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말씀하시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소희가 화장실. 소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또 화장실? 아까도 갔잖아.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자주 가는 거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냥 꾸중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기저귀 차고 다녀. 1분마다 화장실 가겠다고 하면 수업을 어떻게 해? 그 순간 녹음기를 꽉 쥐었는데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희가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입 다물어. 너 같은 애가 무슨 질문을 해? 너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녹음기를 놓칠 뻔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닦을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 같은 건 쓰레기통이나 들어가야지. 쓰레기통이라고? 그 순간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너무 세게 쳐서 손가락이 다 까지고 피가 났는데도 아픈 줄 몰랐어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다른 아이들 소리였어요. 바보, 바보 소희. 아이들이 다 같이 소희를 향해 나쁜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부추기고 있었어요. 우리 소희를 집단 괴롭힘의 표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들린 소의 목소리.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소희가 나빠서 미안해요. 우리 소희가 울면서 사과하고 있었어요. 뭔지도 모르는 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끔찍했습니다. 야, 바보 소희다. 또 혼자네. 아이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뭔가 떨어지는 소리, 더러워. 하고 아이들이 웃는 소리. 소의 급식판을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미술 시간에는 미술 선생님까지 가세했어요. 소희야, 크레파스 치워. 너 같은 애가 뭘 그려? 쓰레기만 만들 텐데. 한 명도 아니고 담임부터 시작해서 다른 학생들, 다른 선생님들까지 하루 종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 소희는 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녹음기를 다 듣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소리내서 울면 소희가 깰까봐 입을 손으로 막고 흐느꼈어요. 우리 소희가 그래서 그렇게 변한 거구나.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왜 진작 대처하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늦었어, 소희야. 엄마가 너무 늦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곤히 자는 소희 얼굴을 보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는 분명했어요. 증거는 명확했어요.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단 저는 소희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엄마, 학교 안 가도 돼요? 응, 소희야. 당분간 엄마랑 있자. 그렇게 말하고 마트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당분간 아이 때문에 일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무슨 일인데요? 아이가 좀 아파서.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요즘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마트 일도 그만뒀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사라졌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소희였어요. 지금은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학교에 가서 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교장 최석규 선생님은 50대 후반에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학부모 모임에서 몇 번 뵀는데 항상 웃고 인상도 좋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이 녹음 내용을 들으면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교장 선생님, 제 딸이 학교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교장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면서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고개도 끄덕이시고, 아, 그렇구나 하는 반응도 보이시고, 하지만 5분 정도 들으시더니 갑자기 녹음기를 끄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어머님. 그때 교장 선생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 그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이걸 들려주시는 의도가 뭡니까? 네. 뭐라고요? 전후 맥락을 모르잖아요. 소희가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도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신 걸 수도 있고요. 교육적 차원이라고요? 10살짜리 아이한테 쓰레기통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교육이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손을 휘저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좀 엄하게 지도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엄하게 교육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소희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요. 컴플레인이요? 수업 중에 자꾸 돌아다닌다든지, 다른 아이들 집중 방해한다든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상담 요청이라도 하시든지.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까 봐서요. 지적장애 아이들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지적장애 아이들 부모님들이 그렇다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교장 선생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 정중함은 사라지고 마치 저를 문제 있는 학부모 취급하시더라고요. 지적장애 아이들은 원래 작은 일도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피해의식도 강하고, 소희가 선생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했다고요? 교장 선생님, 지금 녹음기 들으셨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 전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소희가 그동안 먼저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해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학교 교육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정그러시면 특수학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희 같은 아이들은 특수학교에서 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수학교라고요? 갑자기 왜 특수학교 얘기를 하세요? 문제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차별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라니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우리 소희를 도울 생각이 없다는 걸요. 오히려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어머님, 이 녹음기는 어떻게 확보하신 거죠? 소희 가방에 넣어뒀어요. 그럼 불법 녹음 아닌가요? 불법 녹음이라고요? 교장 선생님,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우리 소희한테 한 말이에요.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신다면 다른 학부모들도 불안해하실 거예요. 교장 선생님, 그럼 우리 소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녀야 해요? 글쎄요. 소희가 좀 더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이 원래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적응이요? 학대에 적응하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면서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어머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학교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본다고요? 지금까지 뭘 하셨는데요? 그렇게 교장실을 박차고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럴 수가. 교장까지 이럴 수가. 학교 전체가 소희에 대한 학대를 부정하고 덮으려고 하다니.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니까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나와봐. 어떻게든 내 손으로 진실을 밝혀내겠어. 다음 날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제보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 아동이 교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증거도 있고요. 기자님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로 와서 얘기해보자고 하시길래 녹음기를 들고 갔어요. 기자님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증거라고 하신 녹음 파일인가요? 네, 직접 들어보세요. 기자님이 5분 정도 들으시더니 표정이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내용이 심각하긴 하네요. 그런데 녹음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요. 다른 증거는 없으신가요? 목격자나 내부 고발자나. 아니요, 없어요. 그럼 워낙 민감한 문제고 증거도 부족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니요? 선생님들이 직접 한 말이 다 들어있는데요. 학교 측 해명도 들어봐야 하고 교육청 입장도 확인해야 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기사화하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세상에 알릴 수 없는 건가? 이게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실인 건가?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교육청에 직접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4층 학생생활지도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학생생활지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어요. 담당 공무원은 4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어요.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시더니 서류 한 장을 내미시더라고요. 신고서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있으면 함께 제출하세요.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손이 너무 떨렸어요. 학생 성명 이소희, 신고서와 함께 녹음기도 제출했습니다. 언제쯤 조사 결과가 나와요? 먼저 학교에서 조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조사한다고요? 그 학교에서요? 네, 절차상 먼저 학교 자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저분들이 정말 우리 소희를 도와줄까? 학교 자체 조사라니 이미 교장도 그렇게 나왔는데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고하신 건 조사 완료됐습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담임교사와 다른 교사들 모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고 교장 선생님도 해당 학생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라고요? 그럼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녹음 내용도 검토했는데 녹음 파일의 맥락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학교 측 입장입니다. 맥락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는 계속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지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지켜보시고 다시 문제가 생기면 재신고해 주세요. 더 지켜보라고요? 우리 소희가 더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신문사도 안 되고 교육청도 안 되고 소희한테 미안했어요. 엄마가 돈 없고 백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이 떠올랐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승민이 엄마. 소희랑 같은 반이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변호사였거든요. 같은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같은 아이 엄마니까 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민이 엄마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에 사는 소희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승민이 엄마는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왔어요. 아, 들었어요. 학교에서 녹음기 사용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지? 아, 네. 우리 소희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승민이도 그 녹음기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엄마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소희만. 학교에서 그러던데요. 반 아이들이 다 녹음됐다고. 우리 승민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런 걸 해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희 엄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아이들까지 문제 삼으려고 한다고. 우리 승민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승민이 엄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앞으로 연락하고 와주세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뭐지? 벌써 이런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고? 거기다 피해를 받은 우리 소희가 문제아라고? 내 이런 행동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난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 건데? 그날 저녁, 교장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교육청에 신고하셨더라고요. 교육청은 결국 현장에 있는 저희 말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청에서도 또 그런 케이스구나 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적장애 아이 부모들이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시니까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교육자가 맞나 싶어서. 교장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일이 동네에 소문나면 소희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어머님도 여기서 계속 사셔야 하는데 이미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지 않아요? 협박이었어요. 대놓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조용히 지내는 게 소희한테는 더 나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시든지 아니면 특수학교를 알아보시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아이가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날 이후 점점 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명확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슈퍼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느 날은 같은 반 민지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소희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지 엄마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소희 엄마가 학교에 신고했다며 선생님들을 고발했다고? 근데 우리 민지 얘기도 들어있어요? 다들 상황 파악은 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식이 연관되어 있는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어쨌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이들한테까지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삽시다 우리. 그렇게 말하고 민지 엄마는 가버렸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제 내 주변엔 아무도 없구나. 내 아이를 지키려 한 행동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버렸구나. 일은 못해서 돈은 떨어져 가고 동네 사람들은 다 피하고 우리 소희는 학교도 못 가고 이게 내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구나.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소희 옆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혹시 내가 착각한 건가? 소희가 정말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준 건가? 교장 선생님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지적장애 아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가?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버한다. 너무 민감하다. 혹시 정말 제가 문제인 걸까요? 소희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소희가 정상 아이였다면 내게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정말 미쳐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이는 학대당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다 등 돌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차라리 조용히 살았으면 우리가 더 행복했을까? 우린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인 건가? 그 순간 이렇게 살아서 뭐해? 죽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스스로한테 놀랐어요. 결국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그날 밤 수면제를 꺼내봤어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건데 한 통에 30알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다 먹으면 손에 들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순간 소희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엄마.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미쳤나? 수면제를 다시 약장에 넣었어요. 그때 소희가 깨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왜 안 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소의 생각. 나쁜 생각이에요? 아니야. 소희는 엄마 보물이야. 그때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 길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어요. 지적장애 아동 학교 폭력, 특수교육 차별, 장애인 인권 상담. 온갖 검색어를 다 쳐봤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대부분 법적 절차나 상담센터 연락처뿐이었어요. 이미 다 해본 것들이었죠.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남자분과 여자분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희 엄마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같은 학교 다니는 민준이 아빠입니다. 민준이요? 저는 박미영이고요. 예은이 엄마예요. 예은이도 소희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었어요. 예은이도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들이어서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한데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거실에 앉으니까 두 분 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말할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김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녹음기로 증거를 모으셨다고. 사실 저희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네, 같은 일이요? 저희 민준이도 지적장애예요. 자폐 스펙트럼이고 우리 예은이는 ADHD의 경계선 지능이에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부터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내고 있어요. 그때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정말요? 네. 저희 민준이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예은이는 지금 중학생이에요. 그 초등학교에 다닐 때 미친 애, 정신병자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소희만 당한 일이 아니었구나. 저희도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김유진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박미영 씨가 가방에서 USB와 파일을 꺼냈어요. 저희가 모은 증거도 있어요. 목격자 증언서도 받았어요. 복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걸 본 사람들. 많이 준비하셨군요. 저는 그냥 녹음기 하나만 들고 무작정 싸우려고 했는데 내 단순히 녹음 증거만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김유진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가 힘을 합치면 언론도 교육청도 무시 못할 거예요. 김유진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모든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박미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요.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해요. 세 가족의 이야기라면 관심도 클 거고요. 박미영 씨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육청에도 다시 가야겠어요. 이번에는 저희 셋이 함께.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까요? 저희 집에서요. 김유진 씨가 제안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만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소희를 지킬 수 있겠구나. 꿈에서는 소희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소희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김유진 씨 집을 찾아갔어요. 김유진 씨 부인과 박미영 씨 남편도 함께 왔고 아이들도 모두 데려왔어요. 민준이는 11살로 소희보다 1살 위였는데 말은 별로 없지만 착해 보였어요. 예은이는 14살로 소희보다 나이가 많았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안녕, 난 소희야. 난 민준이야. 예은이야. 아이들이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소희가 오랜만에 또래 친구들과 만나는 거였거든요. 어른들은 거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교육청부터 갔어요. 4층 학생생활지도과에 도착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저를 알아봤어요. 같은 사건의 피해자들입니다. 박미영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담당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일단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쏟아부었어요. 담당자가 몇 개 파일을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유진 씨가 바로 얘기했어요.
학교 자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압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해 주세요. 상급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왔어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교육청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이번 주 안에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중에는 해당 교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교육청에서 나오면서 김유진 씨가 말했어요. 역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 달라지네요. 며칠 뒤 교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다급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학교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세 가족이 교장실에 모였을 때 교장과 선생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번 제가 혼자 왔을 때와는 정반대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교장이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의 담임 박지영 선생님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소희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김유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건가요? 박미영 씨도 이어서 말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 밤마다 악몽 꾸고 이게 사과로 해결됩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지난번에 저 혼자 왔을 때는 과민 반응이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사과하세요? 교장이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선생님들 교육시키고 시스템 개선하겠습니다.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이번만요? 김유진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미 늦었어요. 교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박미영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담임 박지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직하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요. 다른 장애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처럼 당하지 않도록 세상이 알아야 해요. 교장실에서 나온 다음 날 저희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어요. 강원일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할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 아동들이 교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건이에요. 세 가족이 함께 제보합니다. 기자님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 기자님이 김유진 씨 집으로 왔어요. 젊은 여자 기자님이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기사는 언제쯤 나와요?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온라인에도 올라갈 거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유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희 엄마, 신문 나왔어요. 김유진 씨가 신문을 사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일면은 아니었지만 사회면 톱기사로 실렸더라고요. 지적장애 아동 3명, 한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 당해.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구나. 기사를 읽어보니까 저희가 한 말들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물론 학교 이름이나 선생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요. 오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녁 뉴스에 짧게 다룰 예정인데 인터뷰 가능하세요? 저희 세 가족이 방송국에 가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해서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7시 뉴스를 보는데 정말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피하거나 수군거렸는데 이제는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 인사해주는 분들이 생겼어요.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온라인에서도 조금씩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사가 공유되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다니. 장애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학부모들이 정말 대단하다.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요즘 부모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아이들이 좀 힘들어도 그게 교육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를 응원해주는 댓글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해당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되어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담임교사 2명은 전보 조치, 1명은 견책 처분, 교장은 문책 경고 처분. 완전히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벌이 나온 거였어요. 혼자였으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특별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애인권연대에서 연락드립니다.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특수학교 입학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족 모두요. 정말요? 네. 언론 보도를 보고 시민들이 성금도 보내오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피해 가족 특별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싸운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이야.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그날 저녁 소희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소희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소희가 새로운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 새로운 학교요? 응. 소희 같은 특별한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야. 거기서는 선생님들이 소희를 정말 사랑해 주실 거야. 소희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이에요? 나쁜 말 안 하는 선생님들이요? 그럼. 절대 나쁜 말 안 해. 소희가 못하는 것도 천천히 가르쳐 주시고 소희가 잘하는 것도 많이 칭찬해 주실 거야. 그때 소희가 갑자기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소희 지켜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녹음기를 숨기던 그 아침, 교장실에서 무시당했던 일, 혼자 울던 밤들, 자살까지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우리가 이겨냈어요. 소희야, 엄마도 고마워. 엄마가 왜 고마워해요? 소희가 엄마의 딸이어서, 소희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다음 날 김유진 씨와 박미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축하 파티해요. 아이들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모였어요.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박미영 씨가 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김유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였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저도 마음 깊이 동감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도. 아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정말 밝고 화려한 색깔들로 가득한 그림이었어요. 엄마들, 우리 그림 봐요. 소희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그림 속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아래서 새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 새 학교 가서도 계속 친구할 거예요. 예은이가 말했어요. 응, 계속 같이 놀자. 민준이도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꾼 거였어요. 3개월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소희야, 오늘 새 학교 첫날이야. 소희가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소희 진짜 새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럼 민준이랑 예은이도 같이 가는 거야. 소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밝은 표정이었어요. 새 학교에 도착했을 때 김유진 씨 가족과 박미영 씨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소희야, 민준아, 예은아. 세 아이가 서로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우리 학교 가족이 되는 거네요.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각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들도 소개받았어요. 소의 담임은 이미경 선생님이었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어요. 소희야, 안녕. 선생님이 소의 담임 이미경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소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희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림 그리는 거요. 어머, 선생님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우리 같이 예쁜 그림 그려볼까?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왔을 때 세 아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엄마, 선생님이 소희 그림 정말 예쁘다고 하셨어요. 소희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정말? 어떤 그림? 나비 그림이요. 선생님이 교실에 붙여주신대요. 민준이와 예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민준이 발표 잘한다고 하셨어. 예은이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셨어. 집에 오는 길에 소희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도 학교 가고 싶어요. 정말? 네,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6개월 후 학교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어요. 소희가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발표했어요. 이 그림은 소희가 그린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 속에는 하늘에서 웃고 있는 아빠와 손을 잡고 있는 소희와 엄마가 그려져 있었어요. 아빠는 하늘에 계시지만 소희를 지켜봐 주세요. 엄마는 소희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소희는 행복해요. 소희가 또박또박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소희가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게 되다니. 발표가 끝나고 소희가 제게 뛰어왔어요. 엄마, 소혜 잘했어요? 최고였어, 소희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소희가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소희가 엄마 딸이어서 정말 좋아요. 왜? 엄마가 소희를 지켜줘서, 나쁜 사람들한테서 구해줘서, 그리고 좋은 학교도 보내줘서, 이제 소희는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소희야, 엄마도 소희가 딸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때문에 엄마가 강해질 수 있었어.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잠들었어요. 길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불의로 가득하지만 끝까지 함께하면 따뜻한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